안녕하세요. 이제 11주 강의가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10주 강의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새로 시작한 현대물리 두 가지 분야 중에서 하나라고 했죠. 자, 이 다음번 분야 양자론에 대해서 설명할 촬영이 되겠습니다. 양자론은 원자 내부 세계에 대한 기본 법칙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톰슨 원자 모형과 러더포드 원자 모형을 소개할 텐데, 사실은 이 원자에 대해서 19세기 말까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자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뭡니까? 애톰이죠. 애톰이 이게 그리스 말입니다. 합성어인데, 토모스, 이게 무슨 말이면 어는 부정사고 토모스는 자른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원자에 대한 생각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미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을 나누면 어떻게 될 것인가? 끝없이 나눠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멈출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지막에 멈추게 되면 그 내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내부는 신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원자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원자에 대해서 쪼개보지도 않고 원자 속을 들여다보지도 않고도 원자 속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멘델레프의 유명한 주기율표입니다. 이 주기율표, 멘델레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러시아 사람이죠. 그래서 교수인데 학생들 위해서 당시에 새로운 원소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원자량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죠. 오늘날 원소 주기율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멘델레프가 처음에 만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원소의 주기율표가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냐 하면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다.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그 내부에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인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원소의 주기율표 잘 알지만 원소의 주기율표는 어떻습니까? 쭉 가다가 다시 돌아오죠. 왜 돌아옵니까? 쭉 가다 돌아오면 그 기둥에 있는 원소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놈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서로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놈을 그게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 원자 속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원자 속에 들어있다면 서로 다른 원소들이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지만 된다. 특히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당시에 원소들이 한꺼번에 다 발견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빈 칸들이 있었습니다. 원자 번호, 어떤 번호에 해당하는 건 빈 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빈 칸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아주 빨리 발견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놈의 원자량은 얼마나 될지, 자, 위에 거 아래 거 사이쯤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원소의 성질은 어떻게 될지, 그 옆에 있는 것들의 성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성질을 미리 알고 원자량을 미리 아니까 바로 그 부분을 봐가지고 원소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소의 주기율표가 바로 원자 내부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자를 쪼개보지도 않은 증거가 됐지만, 그 뒤로 이어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소의 주기율표는 1869년에 나왔습니다. 자, 바로 전자가 발견이 됩니다. 전자는 조세프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캐번디시 연구소 소장을 한 사람이에요. 캐번디시 연구소는 맥스웰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대 소장을 하고, 그 다음에 2대가 레일리경, 그 다음에 3대가 조세프 톰슨인데, 그 다음에 4대 우리가 곧 배울 러더포드가 4대 케임브리지 대학교.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물리학의 발달을 견인하고 이끈 데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캐번디시 연구소였어요.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연구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분이 이제 전자를 발견했는데 전자 발견하고 나서 그러면 원자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원자 모형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83세에 이제 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자를 발견했는지 보겠어요. 이게 크룩스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크룩스관은 별거 아닙니다. 유리관에 공기를 다 내보내고 거기에 불활성 기체로 채워요. 그리고 높은 전이차를 해줄 것 같으면 이렇게 푸르스름한 이제 선이 보이는데 과연 이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 옆에다가 자석을 갖고 이렇게 갖다 대봐요. 그랬더니 그 선이 이렇게 휘어지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이렇게 장애물을 갖다 놨더니 어떠냐?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하를 띤 입자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놈의 질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질량이 당시에 알고 있는 원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수소원자보다도 질량이 한 100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놈들은 어때야 되겠냐? 이 입자들은 원자 속에 있어야지만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위에서는 입자들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위에서는 전하를 띤 입자들이 거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이 전기를 띠고 있는 건 사실은 원자 속에다 숨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 입자들이 원자 속에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원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중성이죠. 근데 음전하를 띤 전자가 원자 속에 들어있다면 그 안에 분명 양전기를 띤 놈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양전기를 띤 입자는 당시에 아는 게 없었으므로 원자 속에 양전기를 띤 그 전하는 구름처럼 분포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처럼 분포되어 있는 양전하가 구름처럼 분포되어 있는 원자 속에 거기에 전자들이 콕콕 박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원자 모형을 제안합니다. 이 원자 모형은 마치 이런 빵 속에 건포도 박힌 거하고 비슷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일명 별명이 플럼푸딩 원자 모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곧 이어서 또 다른 실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하냐면 아까 제4대 캐번디시 연구소 소장했던 사람이라고 있었죠. 러더포드였는데 이 러더포드가 실험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간 그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톰슨의 제자가 되는데 그때 아주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노벨 화학상도 받은 그런 사람이죠. 사실은 처음에 박사학위를 받고 러더포드는 캐나다로 갔었습니다. 캐나다는 당시에는 과학적으로는 별로 이제 후진되었는데 거기서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를 아주 유명한 대학교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대학에 이제 교수 자리가 비니까 거기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캐번디시 연구소 소장도 된 사람인데 아주 젊은 나이에 66세 이때 사실 굉장히 건장하고 튼튼한 분이었는데 방사능 물질을 많이 만져가지고 간단한 수술을 하고서 깨어나지 못하고 바로 이런 나이에 죽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발견된 방사선 중에서 알파선이라고 하는 입자를 이런 얇게 핀 금박에 통과시키는 실험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원자 속으로 이것을 들여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제일 얇게 원자가 일렬로 쫙 필 수 있도록 얇게 필 수 있는 물질이 어떤 거였냐면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이제 통과하게 이 굉장히 얇게 원자가 한 층으로 되게 이렇게 폈으니까 그러고 나서 알파선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꽝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마치 비유로 얘기하자면 여기 창호지가 있는데 창호지에다가 대포를 쏜 거나 마찬가지예요. 창호지로 가리고 있는데 대포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겠죠. 근데 이 실험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이 창호지를 맞고 대포알이 이렇게 반사되는 그런 실험 결과를 얻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야지만 되냐면 양전하가 톰슨의 원자 모형처럼 원자 내부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그 양전하가 전부 굉장히 좁은 영역에
그것도 어느 정도냐면 원자의 지름이 있으면 원자 지름의 약 10만 분의 1 되는 그 작은 부분에 이것들이 모여 있어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러더포드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런 양전하가 원자핵 속에서 모여 있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원자핵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양전하는 전부 원자의 중심부에 이렇게 아주 좁은 영역에 다 모여 있다면 그리고 원자 전체의 질량은 바로 이 원자핵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들은 어떻게 있어야지 될까? 전자는 음전하고 이 원자핵은 양전하죠. 만약에 전자가 가만히 있다면 원자핵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돌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달이 있는데 또는 인공위성이 있는데 달이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지구로 떨어집니다. 인공위성도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지구로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원자 모형을 발표했냐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원자핵 중심으로 전자들이 회전한다라고 하는 원자 모형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무슨 일이 그래서 이런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원자 속에 이렇게 생겼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원자 내부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기본 입자가 아니라 그 안에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도 옳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이제 바로 나타납니다. 그거 어디서부터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여기 송신 안테나가 있답니다. 송신 안테나에서 뭐가 나옵니까? 전자기파가 나오죠. 거기서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송신 안테나에서는 어떻게 해서 전자기파가 나오냐? 거기서 뭐가 내보내느냐? 사실은 간단합니다. 전자가 이 안테나에서 뺑글뺑글 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속운동을 하면 가속운동하는 전하는 전자기파를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잘 알고 있는 전자기 이론이었어요. 우리 앞에서 전자기파 배웠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기파를 내보내면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 전자기파가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송신 안테나의 경우에는 전원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한테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렇지만 원자에 있는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뺑뺑 돌면 어떠냐? 이 원자에 있는 전자한테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없죠. 그래서 뺑뺑 돌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 점점 느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선형을 그리면서 원자핵으로 빨려 들어가야 돼요. 원자핵으로 결국은 떨어져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도 안정된 원자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언제예요? 1911년 러더포드의 원자핵 모형 나온 다음에 곧바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리하면 1869년에 원소의 주기율표를 가지고 원자 속에 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1897년에 전자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 톰슨의 원자 모형이 발표됐어요. 그리고 1911년에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안에 전자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다시 말하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회전한다는 이 모형만으로는 안정된 원자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원자 내부에 대한 뭔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원자 내부를 이해하려면 뭔가 더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자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자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리드베리 공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드베리 공식 들어봤습니까? 근데 러더포드 이런 거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혹시 리드베리 공식은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17세기와 비교한다면 17세기 어땠습니까? 뉴턴 역학이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자, 20세기에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양자역학은 원자 내부 세계에 대한 기본 법칙이 되겠어요. 뉴턴 역학은 우리 주위 세계에 대한 기본 법칙이라고 한다면 양자역학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시 세계, 우리 주위 세계를 거시 세계라고 한다면 이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에 대한 기본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뉴턴 역학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부터 시작했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하늘에 있는 행성들의 운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어땠습니까? 자료가 필요했죠. 브라헤가 20년에 걸친 자료를 제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경험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험법칙입니까?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타원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경험법칙이었죠. 그러면 도대체 타원궤도를 왜 돌까 하는 것을 이제 하다가 뭐가 나왔습니까? 드디어 뉴턴의 기본법칙이 나왔습니다. 이 뉴턴의 기본법칙은 뭐예요? 거시세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었죠. 그것처럼 양자역학이 나오게 되는 동기는 뭐였냐면 어땠습니까? 원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다가 어땠어요? 전자가 발견이 되고 톰슨과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됐죠. 근데 톰슨과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도 이게 다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자료가 더 필요했죠. 자, 근데 그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때가 이제 1911년인데 놀랍게도 그 자료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원자 내부에 대한 자료가, 그게 원자 내부에 대한 자료인지도 모르는 자료가 이미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료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바로 빛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빛은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이렇게 나뉘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여러 색깔로 나누는 그런 분야를 분광학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로스코피. 이런 분광학이 19세기에 이미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빛을 분광학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네, 태양빛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태양빛의 스펙트럼은 아주 이상한 성질을 두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펙트럼을 보면 거기 까만 선이 엄청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까만 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흡수선 스펙트럼이다. 이걸 맨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프라운호퍼예요. 그래서 프라운호퍼의 선 스펙트럼이다. 이것도 바로 원자 내부 세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스펙트럼으로 만들었을 때 스펙트럼의 각 색깔들의 색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태양빛의 세계를 한 것입니다. 이거 온도에 의존하는데 태양빛의 경우에는 제일 센 데의 색깔이 뭐냐면, 색깔에 따라 진동수가 다르죠. 파장이 다르죠. 그게 바로 가시광선의 색깔에 해당하겠어요. 자, 이런 흑체 복사 곡선도 원자 내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태양빛의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왔을 때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까만 선들이 있는 부분의 파장을 전부 기록해서 책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옹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옹스트롱은 그 파장을 전부 이제 그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태양에는 수소가 주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낸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도로 출판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86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원소의 주율표 나올 때 그때 이미죠. 네,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나오기보다 훨씬 전에 이 자료가 이미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옹스트롱은 그래서 길이의 단위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옹스트롱이라고 하는데, 원자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아주 잘 이용되는 그런 단위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그 선 스펙트럼, 까만 선들이 원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재미있는 게 처음에 사실은 그 태양빛의 까만 선들은 스펙트럼의 불순물 때문에 생기는 줄 알았어요. 아니, 프리즘에. 근데 프리즘을 바꾸더라도 선 스펙트럼의 위치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떤 것의 위치하고도 똑같았냐면 나중에 바로 알았어요. 순수한 기체, 산소기체면 산소기체, 수소기체면 수소기체를 뜨겁게 가열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빛을 보낼 것 같으면 이때도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데, 이때의 선 스펙트럼은 흡수선 스펙트럼이 아니라 방출선 스펙트럼. 그래서 이게 밝은 선이 됩니다. 근데 이 밝은 선들이 여러 서로 다른 원소들에서 나오는 이 밝은 선들을 다 합하면 그 밝은 선들의 위치가 뭐하고 똑같냐면 태양에서 오는 빛의 흡수선 스펙트럼의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합하면. 그래서 바로 저 흡수선 스펙트럼은 바로 원소들에서 나오는 빛에서 나오는 것과, 원소에서 나오는 빛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원소 내부의 자료를 가지고 나오겠죠. 네, 그래서 태양빛의 선 스펙트럼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왜 하필 이런 파장에서만 그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소원자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 딱 있어요. 어떤 수소에서든지 똑같은 몇 가지의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또 질소에서는 질소에서 나오는 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 스펙트럼은 마치 각각의 원소들의 지문과 같은 것입니다. 원소들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19세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일, 그런 걸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왜 그럴까 하는 수수께끼의 첫 걸음을 띄게 해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발머라고 하는 사람. 이 발머는 스위스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것도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수학 선생님이니까 뭡니까? 숫자 가지고 놀기 좋아하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1885년에 발머 공식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는데 발머 공식은 별거 아닙니다. 아까 원소마다 다 그 원소의 고유한 선 스펙트럼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선 스펙트럼은 사실은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적외선 영역에서도 나오고 자외선 영역에서도 나오고 사실은 X선 영역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소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 중에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오는 건 딱 4개밖에 없습니다. 그 4개의 파장이 나노미터예요.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수미터입니다. 이 4개가 있는데 이 나노미터 이 4개의 숫자 410, 434, 486, 656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발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 4개의 숫자를 만드는 식을 만들었어요. 이거 그냥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만든 것도 아주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딱 이거 한번 해봤더니 4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B에다가는 이 숫자를 대입했어요. 364 이렇게 딱 대입하고 무슨 일을 했느냐? N에다가 3, 4, 5, 6을 대입했어요. 3을 대입했더니 뭐가 나오냐?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4를 대입했더니 딱 뭐가 나오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앞에서 딱 맞죠? 5 대입했더니 어떠냐?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6 대입했더니 어떠냐? 딱 이게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하죠. 근데 왜 이게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수학 선생님이가 이런 거 할 수가 있었겠죠. 나중에 이분 대학 교수 됐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소를 이해하는 이제 출발점이 됐습니다. 나중에 대학 교수까지 됐는데, 자, 이러고 나서 끝났으면,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출연합니다. 이 사람은 또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리드베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웨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물리학자예요. 자, 이 리드베리는 광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리드베리 공식을 발견합니다. 1888년. 이 식을 발머 공식을 어떻게 바꿨느냐? 간단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런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식이에요. 단지 요게 이제 세 상수가 되겠죠. 근데 이 자리를 다른 n을 하나 집어넣어요. 요 자리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 여기다가 3, 4, 5, 6 집어넣었었죠. 자,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다 아무거나 집어넣어요. 단 어떻게 됩니까? 요 놈보다 요게 좀 커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0보다 큰 수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했더니 무슨 일이 벌이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옹스트롱이 쭉 만든 태양선 스펙트럼에 나오는 파장들이 이 식 가지고 전부 다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이때 요 상수는 딱 하나만 쓴 거예요. 그때 1000개가 넘는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여기에 딱 하나, 이걸 리드베리 상수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1000개가 다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자, 여기다가 2 집어넣고 3, 4, 5, 6, 7, 8, 9, 10 여기다 3 집어넣고 4, 5, 6, 7, 8, 9, 10 이렇게 여기다 5 집어넣고 쭉쭉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왜 이런 게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자, 발머의 공식에서부터 이거까지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죠. 자, 요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 사실 이걸 갖다가 정리해보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N1이 1일 때, 이거는 발머보다 하나 더 작은 겁니다. 이걸 리만 계열이라고 하고, N1이 2일 때, 이게 이제 발머가 관찰한 거였어요. N1이 3일 때, 이게 파첸 계열, 이런 식으로, 태양에서 나온 빛의 선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전부 나오는 걸 알 수는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태양에서 온 빛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흡수선 스펙트럼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흑체 복사 공식이었죠. 이 흑체 복사 공식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우리한테 알게 해주냐면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호 조건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흑체가 먼저 한번 보겠어요. 흑체는 뭐 여러분 잘 알죠? 흑체는 블랙바디를 얘기합니다. 까만 물체입니다. 까만 물체는 어떻게 해서 까맣습니까? 까만 색깔이 보이는 게 아니라 빛을 쏘여줬는데 빛이 반사되지 않고 다 흡수되면 까만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물체가 빨간색 빛만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색깔의 빛을 다 반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흑체는 바로 뭐냐면 모든 빛을 다 흡수하는 것인데 이런 흑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면 사실은 물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무엇인지 알려면 원자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시대에는 원자에 대해서 모를 때였으면 지금 알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지만 흑체에 대해서 간단한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저기다 조그만 구멍을 하나 뚫어요. 그 안은 이렇게 동공입니다. 빈 구멍이에요. 빈 구멍의 겉표면은 모든 빛을 다 반사한다고 하겠어요. 그랬을 때 빛이 여기에 그 구멍에 마침 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로 쏙 들어가죠. 다 반사될 수가 없죠. 네, 이게 흑체입니다. 흑체의 모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 조그만 구멍만 흑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흑체는 그래서 어떤 진동수, 어떤 색깔의 빛이 오든지 전부 다 그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흑체 모형을 만들 것 같으면 우리 모두 알 수 있냐면 그러면 흑체에서는 빛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네, 흑체에서는 빛이 나와야 돼요. 여기 조그만 구멍이 있죠. 저 안에 지금 빛이 잔뜩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 빛이 마침 저 구멍을 통하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색깔의 빛이 나오겠습니까? 아무 색깔의 빛이나 다 나와야 되겠어요. 단 그때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 안에 어떤 빛이 많이 들어있느냐 확률적으로 계산되어서 저기서 나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저런 흑체에서 나오는 빛이 진동수에 따라서 어떤 세기로 나오는가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흑체 복사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근데 이 흑체 복사 곡선은 아주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온도만 같으면 어떤 흑체든지 어떤 다른 물체로 만든 흑체든지 온도만 같으면 흑체 복사 곡선의 모양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건 5500도짜리 태양 표면의 온도가 5500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모양. 그냥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흑체 복사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좀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피크가 되는 부분이 어때요? 긴 파장 쪽으로 움직이고 그렇죠? 피크가 되면. 그 다음에 흑체 복사 곡선 전체의 넓이가 어때요?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온도만에 의해서 흑체 복사 곡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 물리학자라면 저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하는 공식을 만들고 싶겠죠. 그런데 이 공식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흑체 복사 곡선이라면 파장이 작은 쪽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빈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빈의 공식. 파장이 큰 쪽 이것도 만들었어요. 레일리 진스 공식. 레일리는 그때 2대 캐번디시 연구소 소장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랬는데 요식만 가지고는 이렇게 되고 요식만 가지고는 이렇게 돼서 이걸 한꺼번에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큰 문제가 하나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짧은 파장 영역의 빈의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긴 파장 영역의 레일리 진스 공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둘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많이 다릅니까? 엄청 다르죠. 엄청 달라요. 이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식이 나와야 될 텐데 그 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플랑크입니다. 자, 플랑크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등학교 때 다니다가 물리에서 뉴턴 역학을 배우다가 엄청 감명받아가지고 자기는 원래 음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물리로 이제 돌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당시에 이제 플랑크가 대학교를 물리학과를 가려고 하니까 당시에 물리학은 이제 알 건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과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다른 걸 해라.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랑크는 그냥 이제 물리학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리학자가 됐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뉴턴의 물리학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 시작한 양자 물리학을 새로 시작한 양자역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양자역학의 출발을 한 에너지 양자화라고 하는 걸 처음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은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뉴턴 역학과 위배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양자역학의 아버지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흑체 복사 공식에서부터 어떻게 에너지 양자 공식을 알았는지 보겠어요. 자, 플랑크는 흑체 복사 곡선을 하나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하나로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비례 공식과 레일리 진수 공식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저기 흑체 복사 공식인데 비례 공식은 어떻습니까? 람다가 작을 때죠. 람다가 작으면 저기가 저기 분모에 람다가 있으니까 람다가 작으면 2의 지수가 커집니다. 그러면 1에 비해서 저게 엄청 크죠. 그럼 저 1을 딱 무시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비례 공식이 나옵니다. 근데 람다가 크면 어떻게 되냐? 람다가 크면 이 지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근사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사식을 쓸 것 같으면 어떻게 했냐? 자, 이놈을 근사식을 써서 이걸로 딱 바꿀 것 같으면 1이 없어지고 뭐가 돼요? 네, 레일리 진수 공식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플랑크 공식이 이 두 개, 람다가 작을 때는 저거 하고 람다가 클 때는 이걸 이렇게 하면서 흑체 복사 공식을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로직을 사용을 했어요. 자, 여기서 빛이 나오려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을 때 에너지가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의 빛이 들어있는데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연속적인 양이죠. 연속적인 양이 뭐가 얼마씩 들어있는지를 생각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적분할 때 연속적인 걸 적분할 때는 어때요? 작은 구간으로 나누죠. 그리고 그 작은 구간을 0으로 보내면 연속적인 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에너지도 이렇게 작은 구간으로 나눴어요. 자, F가 진동수고 H는 아주 작은 수입니다. 그래서 H 곱하기 F라는 그런 작은 구간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나중에 H를 0으로 보낼 것 같으면 이게 연속적인 거가 되니까 이제 괜찮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 흑체 속에 들어있는, 흑체 동공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렇게 들어있는데 각각의 구간마다 당시에 알고 있는 통계역학에 의하면 에너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 작은 공간에 n배일 것 같으면 그때 저놈이 있을 확률은 저 익스포넨셜에 비례합니다. 저게 이제 이건 통계역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평균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평균 구하면 그 에너지 값에다 평균을 곱하고 여기는 평균을 다 더하면 되죠. 이게 평균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평균 값을 다 더할 것 같으면 이건 무한급수입니다.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공비 이렇게 하는 거 무한급수 합구하는 거 우리 금방 알죠. 자,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뭐가 나오느냐? 플랑크의 흑체 복사 공식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구할 때 어떻게 해서 구했습니까? 연속적인 거를 이렇게 잘랐죠. 작은 구간으로 잘랐죠. 여기 H가 아주 작은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H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 식이 성립하려면 이 H가 아무 값이나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에 할 때 이거 가지고 잘 성립했는데 그때는 운이 좋았습니다. H를 적당하게 작은 값을 해서 했는데 이 H를 더 작게 하면 저걸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플랑크가 나중에 학교에서 발표를 해놓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H를 0으로 보내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봤더니 가장 작은 H값이 무엇이어야지만 되냐면 요 값이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흑체 복사 공식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H는 뭐였습니까? 아무렇게나 자른 거죠. 지금 에너지를. 근데 이 에너지가 특별히 이 값만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뉴턴 역학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딱 이렇게만 주어져야지 된다. 이 H를 뭐라고 부르냐면 플랑크 상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에너지 양자화 공식에 도달했는데 이 에너지 양자화 공식에 도달한 이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 양자화 공식은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냐면 에너지란 연속적으로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HF의 배수로만 HF의 2배, HF의 3배, HF의 4배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은 뉴턴 역학에 의하면 불가능하고 그래서 플랑크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 이거 알아내는데 이거는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시키는 임시 방편일 뿐이지, 자, 이거로부터 제대로 된 것이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원자 내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더니 이 식이 자꾸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식이 미시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플랑크가 양자역학의 아버지라는 이런 칭호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양자화 공식이 나중에 첫 번째로 정말 기가 막히게 어디서 쓰이게 됐느냐, 그게 그 다음에 나오게 된 보어의 수소원자 모양입니다. 보어는 덴마크 사람인데 덴마크 사람으로 코펜하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톰슨과 러더포드와 같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13년에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을 한 것으로 이제 노벨상을 1922년에 했는데 다시 코펜하겐에 돌아가서 코펜하겐 대학에서 보호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을 모았어요. 거기에 있는 학자들도 전부 노벨상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덴마크를 이제 떠나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을 설명을 해보겠어요. 자,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은 왜 나오게 됐습니까?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성립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원자 내부에서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무엇을 설명해야 됐습니까? 리드베리 공식을 설명해야 됐죠. 원자 속에서 나오는 리드베리 공식을 설명하면서 원자 속에 원자핵과 전자가 안정되게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됐습니다. 그러면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이란 어떤 모형이냐면 이런 모형입니다. 자,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한다고 가정합니다. 보호가 가정했어요. 왜 그 조건이 만족하는지 몰라요. 그렇게만 가정한다면 그 세 조건을 이용하면, 조금 이따 설명해요. 그 세 조건을 이용하면 수소 원자 들어있는 전자에 무엇을 적용하냐면 뉴턴 운동법칙 F는 ma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무엇이 나오냐면 놀랍게도 리드베리 공식이 나온다. 그게 바로 수소 원자 모형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겠어요.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이겁니다. 미리 정해진 에너지 궤도에서는 전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한다. 회전하더라도 전자입하가 안 나오고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고전 전자기하학에 의할 것 같으면 회전하는 것은 가속운동입니다. 이렇게 가속운동하면 전자입하가 나와야지 돼요. 근데 안 나온다. 왜? 안 나오죠. 보통 이렇게 보면 원자에서 그냥 항상 전자입하가 나오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현재 있는 걸 설명한 거예요. 현재. 미리 정해진 궤도를 회전한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원자핵이 있고 그 뒤로 이런 전자 궤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파는 언제 나오냐? 전자기파 나온 게 바로 선스펙트럼이죠. 그건 언제 나오냐면,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동할 때 어떤 진동수의 전자기파가 나오냐면 그 에너지 차이가 무엇과 같아요?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진동수의 빛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그러면 저 안정된 저거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건 어떻게 결정하냐면 요것의 각운동량이 뺑뺑 도는 전자의 각운동량이 이렇게 NH바만 될 때 이때만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정을 이용하면 리드베리 공식이 튀어나오는데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보겠어요. 자, 그래서 원자 속에 전자가 있다면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다니죠. 그 힘은 이거 쿨롱 힘입니다. 자, 쿨롱 힘 여러분 잘 알죠? 저 쿨롱 법칙으로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원운동을 할 것 같으면 원운동하는 구신과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렇게 되죠. 저기서 마이너스 붙은 건 전부 다 원점을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힘을 알고 가속도를 아니까 여기다가 뭘 적용합니까? 뉴턴의 운동 방식 적용하겠어요. 여기다 대입하겠어요? 저 F하고 A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바로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속도 여기 있으니까 다 이제 속도 구했어요. 왜 이 속도 구합니까? 이거 가지고 어떤 조건을 이용하냐면 세 번째 조건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구했으면 각운동량은 어떻게 되냐면 각운동량은 MVR, 이게 각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요놈이 무엇과 같다? 요게 바로 세 번째 조건이 NH바와 같다. 이 H바는 H를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누는 것이 H바입니다. 이거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할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저기서 다 보면 나머지는 다 아는 양이에요. 여기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뭐냐면 저기서 m은 질량이고 E는 전하고 그다음에 여기 N은 1, 2, 3, 4 이런 겁니다. 정해지지 않은 거 저거 R밖에 없어요. 전자가 도는 궤도의 반지름, 이 R을 딱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반지름이 N의 함수로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이 딱 나왔습니다. 자, 이 Rn을 어디다 다시 집어넣느냐? 뉴턴의 운동 법칙에 다시 집어넣겠어요.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n번째 궤도를 회전하는 전자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자 속도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두 번째 조건이 그 나오는 진동수는 에너지 차이죠. 그래서 각 궤도 Rn번째 궤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우리 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 여기 있죠. 이 운동 에너지는 저기서부터 구할 수가 있어요. 저기서부터. 네, 바로 구했습니다. 자, 이 운동 에너지를 무엇으로 함수로 구해요? R의 함수로 이렇게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포텐셜 에너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R 함수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뭐가 되냐? 이 운동 에너지가 요 R 함수를 딱 계산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고 Rn 요거 우리 이미 구해놨죠. 자, 그걸 구할 것 같으면 EN이 어떻게 되냐면 저기다 Rn을 대입할 것 같으면 네, EN이 저렇게 딱 됩니다. 그래서 EN이라는 궤도의 에너지하고 EN 플러스라는 궤도의 에너지의 차이,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게 두 번째 가정이죠. 자, 그 차이가 뭐하고 같으냐? 자, n번째가 이렇게 에너지가 되니까 그 차이를 이제 구하겠어요. 그 차이가 HF하고 같다 그랬죠. 근데 F는 우리 파동의 빛은 어때요? C는 람다 F니까 저 F를 람다로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딱 고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고쳤더니 여기서 이렇게 되고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람다 분의 1은 하고서 이 람다 분의 1은 이렇게 된 게 바로 그 리드베리 공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요 부분이 바로 리드베리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리드베리 공식 똑같은 모양이 딱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리드베리 공식이라고 하려면 어때요? 이 상수값도 리드베리가 구한 상수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이 리드베리가 이 상수를 어떻게 해서 구했습니까? 여러 가지 1000개가 되는 파장을 다 맞추기 위한 가장 최적의 상수를 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뭘로 구해요? 네, 여기 질량, 광속, 플랑크 상수 이런 걸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리드베리 공식이 나왔는데 이 리드베리 상수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다가 Z는 1일 때가 수소 원자죠. 여기다 구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본 리드베리가 구한 상수하고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똑같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가 막히게 리드베리가 찾아낸 리드베리 공식이 또 리드베리 상수가 이렇게 보호가 만든 이 수소 원자 모형에서 탁 뛰쳐나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죠.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 리드베리 공식을 재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네, 보호의 모형으로 리드베리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서 우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의문이 모두 풀렸습니까?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네, 더 큰 의문이 생겼죠. 어떤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까? 마치 우리가 케플러 법칙이 나와서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까? 더 큰 의문이 생겼죠.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17세기에는 태양계로부터 시작했다면 20세기의 양자역학은 수소원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코페르니쿠스에서 나와서 코페르니쿠스의 역할을 톰슨과 러더포드가 하겠어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것의 역할을 톰슨과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이가 자료를 측정하죠. 네, 그 자료는 옹스트롬이 제공했어요.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태양의 선 스펙트럼. 네, 파장들이 있죠. 자, 이걸 분석했어요. 누가 분석했습니까? 케플러가 했죠. 자, 그 분석을 여기서는 누가 했습니까? 네, 리드베리가 했고 플랑크가 했고 보호가 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더 큰 의문을 가졌죠. 자,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호의 세 가지 가정이 왜 성립할까라고 하는 더 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의문이 해결되면서 뉴턴 역학이 나왔고, 이 의문이 해결되면서 미세계의 기본 법칙인 양자역학은 두 사람이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독립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 슈레딩거의 양자역학, 물론 같은 거죠. 이렇게 나와서 미세계에 대해서도 기본 법칙을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다 안 거예요. 그냥 어떤 문제든지 이거 가지고 다 풀어내는 겁니다. 원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뉴턴 역학으로 거시세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법칙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양자역학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건 우리가 시간도 너무 없고 좀 어렵습니다. 자, 양자역학의 기본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양자역학의 기본식까지는 어떻게 도달하였는지만 지금 한 45분 정도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역학에 도달하는데 몇 가지 실험적인 사실이 또 도움을 줍니다. 바로 뉴턴 역학의 뉴턴의 운동 법칙이 미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데 적용할 수가 없었는데 그건 시계 모양이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시세계는 거시세계와 달랐어요. 세계 자체가. 그래서 거시세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미시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미세계가 완전히 달랐다. 이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한테 설명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미세계는 거시가 달라서 거시세계를 설명한 방법으로 미세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의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증거가 바로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빛의 이중성, 드브로이의 물질법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미시세계가 거시세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이 두 가지가 미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상상할 수가 없는 세계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볼 수도 없고 미세계는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보더라도 간접적으로 봅니다. 직접적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계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볼 수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위 세계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비슷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연역해서 알 수가 있겠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전혀 다르더라라고.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그 세계를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거시세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자연에 존재하는 대상은 무엇이든지 입자 또는 파동입니다. 여기에 뭘 보면 저건 입자 아니면 파동이. 그 말은 뭐냐면 입자면 입자고 파동은 파동이지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닌 건 없어요. 또 입자이면서 파동인 것도 없어요. 무엇이나 입자 또는 파동입니다. 그리고 입자와 파동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런 거예요. 야구공은 입자입니다. 우리 주위에 입자 많죠. 그럴 때 이건 이동할 때 어떠냐? 질량과 함께 이동합니다. 야구공이 이동하면 야구의 질량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파동은 어떠냐? 파동은 질량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수면파인데 여기에 물 분자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 파란색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물 분자는 제자리에서 가만히 움직이고 있는데 파동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입자는 질량과 함께 이동하고 파동은 질량은 이동하지 않으니까 어떤 놈이 질량이면서 파동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자면서 파동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량과 함께 이동하면서 안 이동하는 이게 있을 수가 논리적으로 안 되죠. 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야구공은 입자니까 뻔히 압니다. 수면파도 파동인지 뻔히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놈이 문제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그 놈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어떻게 아느냐. 아는 방법이 있어요. 입자는 어떠냐. 입자는 두 개의 입자가 와서 충돌을 할 때 뭘 반드시 만족해야 되냐면 선호량 보존 법칙을 반드시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 선호량 보존 법칙을 만족하면 저건 입자구나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당구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당구 게임 하듯이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거 입자다 알 수가 있어요. 파동인지는 뭐 가지고 하느냐? 간섭과 회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두 개 있는데 파동이 가면 여기에 밝은 데와 어두운 데가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입자라고 한다면 모래라고 한다면 여기 구멍 두 개면 어때요? 여기에 두 군데만 쌓이겠죠. 근데 파동이면 어떻게 하냐? 파동이면 여러 군데 쌓입니다. 특히 두 구멍의 가운데 여기는 절대 안 쌓이겠죠. 여기서는 두 구멍의 가운데 반드시 쌓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파동에만 있는 현상이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현상이 보일 것 같으면 이건 파동이거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미세계는 뭐가 들어있냐면 미세계 속에는 빛도 들어있고 전자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입자이겠습니까? 파동이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빛을 한번 보겠어요. 빛이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역사적으로는 어땠냐면 뉴턴이 1704년에 입자라고 했어요. 뉴턴이 그냥 앉아있다 입자라고 한 거 아닙니다.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입자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토마스 영이 1803년에 어떤 실험을 보이냐면 유명한 영의 이중 슬리 실험. 거기에 간섭무늬가 나옵니다. 이거는 빛이 파동이라는 틀림없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도 공부했었죠. 맥스웰이 전자기학 법칙으로부터 전자기파를 예언하는데 그게 바로 빛이었죠.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었죠. 그리고 헤르츠가 그 전자기파를 실제로 만들었죠. 그래서 빛은 파동 중에서도 전자기파라는 파동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됐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플랑크가 흑체 복사곡선을 설명하면서 빛이 에너지 양자 조건 만족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 에너지 양자 조건은 빛을 입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아인슈타인이 바로 그 성질을 이용해서 광전 효과라고 하는 이상한 성질을 설명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빛이 입자라는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23년에 컴퓨턴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빛하고 전자를 충돌시켰더니 뭐예요? 운동량과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예요. 이건 빛이 입자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인데 어때요? 거시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냐? 빛이 이중성이 어떻게 일어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자 내부 세계는 우리 세계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빛을 그래서 입자와 파동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빛을 입자라고도 얘기하고 파동이라고도 얘기하냐면 우리 언어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원자 내부 세계에서는 다른 언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한테 나오면 그때는 어떨 때는 빛으로 보이고 어떨 때는 파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원자 속에서는 이게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제3의 무엇이다라고 전혀 다른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광전 효과라는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광전 효과란 금속에다가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이게 빛이 당시에 이제 파동인 줄 알았는데 어때요? 빛을 쪼여줘서 전자가 나올 때 빛의 에너지가 금속 속의 전자한테 도달해가지고 전자가 충분히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면 탁 튀어나오는 거 당연하겠죠. 근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즉시 튀어나옵니다. 파동이라면 그 파동의 에너지를 다 받은 다음에 조금 있다 튀어나와야 되는데 바로 튀어나와요. 근데 어떠냐? 어떤 진동수의 빛은 아무리 세게 쪼여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진동수가 좀 커지면 그러면 아무리 약하게 쪼여줘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빛이 파동이라면 밝게 세게 해주면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 세기하고는 관계없이 진동수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지 안 튀어나오는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빛이 파동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인데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하지만 노벨상은 바로 이 광전 효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을 얘기하니까 우리 아인슈타인 어때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물리학자죠. 여기에 16세기의 가장 훌륭한 물리학자를 갈릴레이라고 하고 17세기의 가장 훌륭한 물리학자를 뉴턴이라고 한다면 갈릴레이가 1642년에 죽었고 뉴턴은 1642년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맥스웰이라고 한다면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1879년에 맥스웰이 죽고 1879년에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습니다. 뭐 재밌죠. 아무튼 시간에 이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논문 3가지를 발표하는데 이 3가지 논문이 뭐냐면 첫 번째가 특수상대성 이론, 두 번째가 광전 효과, 세 번째가 브라운 운동인데 이 3개가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현상들, 기여를 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아인슈타인이 1921년에 노벨상을 뭘로 받았냐면 이 광전 효과로 받았습니다. 이 광전 효과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에너지 양자 요건. 이걸 바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가 F인 그런 입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바로 플랑크가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광전 효과를 해결하면서 바로 이것을 이용했는데 이 에너지 양자 조건은 또 어디에서도 이용이 됐습니까? 네, 보호가 수소 원자 모형을 이용했죠. 그래서 광전 효과를 설명할 때 아인슈타인의 가정은 바로 이겁니다. 진동수가 F인 빛은 E는 HF라는 에너지를 갖는 입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설명할 수가 있냐면 네, 여기 이렇게 전자가 있으면 이 입자가 딱 충돌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로 튀어나오는 거. 빛을 쪼여주면 바로 튀어나온다 그랬죠. 바로 이것을 바로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면 바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기 금속이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에 어떤 진동수로 쪼여주면 안 나오다가 어떤 진동수부터 나오는 그게 있죠. 그 진동수, 그걸 임계 진동수라고 하는데 그 임계 진동수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최저 진동수가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이 전자가 튀어나오려면 필요한 에너지, 최소한 필요한 에너지가 요만큼이라면, 자, 요만큼이 되면 그런 빛으로 쪼여지면 그때 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없게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진동수에 빛을 쪼여줄 것 같으면 그 차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튀어나오게 되면 아무리 센 것을 쪼여주더라도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로 더 커지지 않습니다. 단지 뭐만 더 커지냐면 나오는 그 광자, 그 빛 입자의 숫자들만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대 운동 에너지는 딱 이렇게 일정하게 정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네, 광전 효과를 빛의 입자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 입자라고 하는 증거는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 유도했죠. 자, 여기서부터 했고, 그 다음에 광전 효과가 설명이 됐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컴프톤이 전자에 산란된 빛에 대한 실험인데, 사실은 1923년에 이 실험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아, 빛이 과연 입자일까라고 하는데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1923년이 되고 나서는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빛과 전자 사이의 충돌에서 두 입자가 탄성충돌과 똑같이 선운동량과 운동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프톤 산란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컴프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X선과 전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하면서 컴프톤 산란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1927년에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우주선 연구에도 기여한 사람입니다. 컴프톤 산란이란 뭐냐?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질량 사이에 입자 사이에는 뭐가 성립합니까?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죠. 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이렇게 성분별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네, X축 방향의 성분, Y축 방향의 성분 이렇게 성립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 운동 에너지가 같은 그런 운동 에너지가 성립하게 되죠. 빛과 전자 사이의 충돌도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빛의 에너지하고 운동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놈 사이에 네, 요게 바로 X축의 운동량 보존, 이게 Y축의 운동량 보존,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거를 잘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컴프톤 산란에서 자,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운동량 보존에서부터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제곱을 해서 더하겠어요. 그다음 세 번째 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요건 뭐예요? 이건 특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식을 이렇게 정리할 것 같으면 네, 저 1식과 2식을 제곱을 해서 더하면 2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3식을 4식에 대입하면 또 하나 식이 나오는데 요 두 식이 같다고 놓으면 뭐가 나오냐? 딱 이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네, 이 식을 가지고 이거를 파장으로 바꿉니다. C는 F 람다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파장으로 바꾸면 이 식이 나와가지고 저거를 통분할 것 같으면 람다 프라임이 없어지고 딱 뭐가 나오냐면 요 식, 이게 컴프톤 산란식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 람다가 쪼여준 빛이 전자와 산란하기 전의 파장입니다. 그 다음에 람다 프라임은 산란한 뒤에 파장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파장이 전자하고 산란하면 파장이 바뀐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파동이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파동은
여러분 우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파동은 매질이 다르면 그때 파장이 바뀝니다. 매질이 같으면 파장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여기 전자가 있고 빛이 이렇게 오면 그 주위에는 매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었죠. 매질이 전혀 안 바뀌는데 파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틀림없이 입자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할 때 컴퓨터니 할 때 무엇을 이용했냐면 사실은 X선을 이용했습니다. 왜 X선을 이용했냐면 이 식에서 저 전자의 질량입니다. 저 전자의 질량에서 저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컴퓨턴 파장이라고 부르는데 저 컴퓨턴 파장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우리 이렇게 계산을 해볼 것 같으면 저기다가 전자 질량 집어넣고 H/C 요거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 계산이 딱 뭐가 나오냐면 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2.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노미터. 이건 피코미터죠. 이건 굉장히 파장이 짧은 거예요. 이게 바로 X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파장이 바뀌는 정도가 되려면 무엇을 이용해야지 되냐면 X선을 이용해야지 그래서 이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컴퓨터 산란 실험에 의해서 빛은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됐고 누구나 다 이거는 이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무슨 얘기했습니까? 원자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들어있는 것들 중에 빛은 거시세과는 전혀 다르게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러면 빛만 이런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에 빛이 파동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토마스 영 이중술 문이 그다음에 전자기파 그다음에 이런 걸로 자 파동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입자라는 확실한 증거도 광전 효과, 컴퓨터 산란 이랬죠. 그래서 거시세계는 불가능한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미세계는 거시세계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시세계를 설명한 방법으로는 미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빛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원자 속에는 또 뭐도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전자 뭐 이런 거 들어있죠. 이번 전자를 한번 보겠어요. 전자는 여러분 입자라고 생각합니까? 파동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전자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897년에 크룩스관 실험에서 전자를 발견했죠. 톰슨은 이 전자를 발견하면서 전자가 입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의 질량도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톰슨이 이 전자를 눈으로 보고서 요거 입자 여기 있어 그랬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전자 눈에 안 보여요. 네. 근데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요거 입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파동이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1927년 데이비슨과 거먼은 미국에서 그리고 조지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전자를 결정체 보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뒤에 뭐가 나타나냐? 전자의 간섭무늬를 만드는 것을 확인합니다. 간섭무늬가 나타나는 건 무슨 증거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파동이라는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전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데 이것은 거시세계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또 무슨 얘기를 말합니까? 미세계에 속한 것은 사실은 전자뿐 아니라 양성자, 중성자, 원자 이 모든 것들이 미세계에 속한 건 모든 것들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계는 거시세계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제안을 해가지고 노벨상 받았어요. 자,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리학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당시 유럽에 하도 물리학이 빨리 20세기 초는 물리학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빨리 발달하니까 그때 솔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벨기에 사람이에요. 이 벨기에 사학과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비누 만들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기부를 해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초학문에 대해서 매 3년마다 벨기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최근 자료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때 1911년 솔베이 회의에 이제 물리 관계에서는 누가 참석했냐면 여기에
솔베이가 여기 딱 있습니다. 솔베이.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로렌츠. 우리 상대성 이론할 때 로렌츠 변호를 받았죠. 이 솔베이 회의의 의장 역할을 맡았어요. 로렌츠가 쫙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퀴리 부인, 당시에 퀴리 부인 유명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플랑크, 네, 양자와 조건 플랑크, 1911년이니까. 네, 그 다음에 드브로이의 형, 드브로이의 형이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러더포드, 원자핵 발견한 러더포드. 그 다음에 여기 아인슈타인도 있었는데, 아인슈타인 저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옆에. 이때만 해도 아인슈타인은, 네, 1911년이니까 특성대성 이론 발표하고서 이제 조금 있다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형으로부터 드브로이가 이때 얘기를 했어요. 빛이 파동인 줄 아는데 입자기도 하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드브로이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1927년 솔베이 회의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네, 여기에 아인슈타인이 가운데 딱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하고 당시에 가장 이제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게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로렌츠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퀴리 부인 여기에 딱 있습니다. 여기에 플랑크 여기 있어요. 네, 네. 여기에 보드 여기 딱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컴퓨터도 여기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슈레딩거 여기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디렉은 설명 안 했지만 양자역학 나오는데 이제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파울리도 여기 있어요. 파울리의 베타올리 이런 사람이고, 여기에 이제 하이젠베르크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브로이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는 어떠냐? 드브로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네, 원래는 형이 물리학자고 파리 대학의 역사과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형한테 솔베이 회의 얘기를 듣고 나서,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당시에 입자라고 생각한 전자가 파동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1913년에 또다시 물리학 공부를 한 다음에 물질파 이론으로 1924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자도 파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험으로 1927년에 진짜 그렇다라고 하는 게 발견된 다음에 1929년에 네,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드브로이가 물질파 이론을 제안을 했냐면, 우리 특상대성 이론에서 배웠었죠. 이건 항상 성립한다고 그랬죠. 이걸 갖다가 빛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빛의 경우에는 정지질량 0이어서 빛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정지질량 0이니까 E는 PC가 성립합니다. 여기다가 에너지 양자화 조건을 적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결합할 것 같으면 P는 C분의 E인데 요걸 쫙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데, 요때 요 F를 파장으로 바꿀 것 같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운동량은 람다분의 H라는 이런 식이 나오죠. 이 식을 드브로이는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이 식을 빛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입자에 다 물질에도 적용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제안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의 세 번째 조건이 있었죠. 이 세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 파장이 원둘레가 이 파장의 정수배인 조건, 그게 바로 수소 원자 모형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드브로이가 이런 제안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계속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비슨과 거모가 전자 회절 실험을 했는데 결정체에다가 전자를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랬더니 거기에 간섭 무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지 톰슨이라는 사람도 영국에서 독립적으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네, 거기에 이제 간섭 무늬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조지 톰슨은 조세프 톰슨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입자라는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톰슨은 캐번디시 연구소의 3대 소장이었던 이 아버지는 1906년에 입자인 전자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1937년에 그 전자가 파동이기도 하다는 걸 실험으로 보여가지고 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런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전자의 회절 실험은 어떻게 되냐? 네, 여기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전자를 하나씩 이렇게 쏘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쏘면 처음엔 아무 데나 가 있죠. 근데 한참 기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회절 무늬와 간섭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는 전자에서만 이런 게 나타나냐?
우리 빛에서는 이중 슬릿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여기에 색깔로 된 간섭무늬가 쫙 나타났죠. 근데 오늘날은 뭐도 할 수 있냐면 빛을 광자 하나씩 보낼 수 있는 실험. 아주 빛의 세기를 약하게 하면 거의 광자 하나가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자 하나를 나가게 하면 이것과 똑같은 스크린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빛하고 전자가 똑같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빛도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 그다음에 전자도 똑같이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증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됐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빛이면서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건 우리 주위 세계에서는 어때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뭘 얘기해 주냐면 원자 내부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입자라는 증거는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어때요? 처음에 톰슨이 전자 발견할 때 입자라고 생각했죠. 그다음에 아무도 전자가 입자가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았지만 어때요? 파동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 그다음에 데이비슨 저모, 조지 톰슨의 전자 회절무늬 관찰, 이런 게 이제 1920년대까지 이렇게 나온 것이고,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에는 전자나 빛이나 이게 전부 다 빛이 입자면서 파동이고 전자가 입자면서 파동이라는 건 이제 생활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이런 성질은 생활화되게 우리 양자역학을 알았기 때문에 미세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지만 우리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뿐 아니라 양성자, 중성자, 알파 입자 모두 원자 속에 들어있는 모두는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냐면 미세계는 거시세계가 다르고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시세계가 미세계가 거시세계가 다르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확정성 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보면 기원전 3세기 어땠습니까? 이 세상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로 나눠 있다고 그랬죠. 천상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따로 있었고 지상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따로 있다고 오랫동안 17세기까지 굳게 믿다가 17세기에 와가지고 어때요? 요 두 개가 하나다 이렇게 알게 됐죠. 그래서 자연의 기본 법칙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다라고 알게 됐는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미세계와 거시세계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은 뉴턴 역학이라고 하면 미세계의 기본 법칙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 양자역학까지 도달하는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미세계는 모든 것들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하고, 또 하나는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 불확정성 원리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불확정성 원리는 누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죠. 양자역학을 수립한 사람인데 하이젠베르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상이 가능한 원자 모형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결합니다. 우리가 보의 원자 모형, 톰슨의 원자 모형,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보의 원자 모형이 나왔는데 그 모형들은 다 뭡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모형을 만들었죠. 하이젠베르크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상상해서 그럴듯하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왜? 미세계는 우리 논리로 성립이 안 하는 세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상상이 가능한 원자 모형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미세계의 자연 법칙을 찾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25년에 양자역학을 만들었어요. 이 양자역학을 그 시기 어떻게 됐냐면 행렬로 표현이 됐습니다. 행렬로. 처음에 행렬로 표현이 됐을 때 아주 그럴듯하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때요? 에너지가 연속적인 것인 줄 알았는데 불연속적인 걸 알게 됐죠. 행렬이 바로 뭡니까? 숫자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계를 설명하려면 행렬로 설명하니까 너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행렬, 벡터 이런 거 배우지 않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행렬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학에서는 이미 선형대수학이라고 해서 잘 알려진 수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그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927년에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이제 도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2차 대전 중에 대부분의 유명한 물리학자들은 전부 서방 세계로 망명와 있었는데
되게 미국으로 망명와 있었죠. 하이젠베르크는 순수한 독일 사람입니다. 이게 독일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독일에서 핵 분열을 오토 한전섬이 처음으로 이제 발견했죠. 그리고 나서 서방에 있던 사람들은 하이젠베르크가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원자폭탄을 먼저 만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막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알려졌죠. 그러면 불확정성 원리의 불확정성이란 뭐냐면 먼저 어떤 걸 측정을 하면 측정값들이 있을 때 그 측정값을 우리가 평균을 구하죠. 측정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니까 평균 구합니다. 그런데 그 측정값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불확정성입니다. 그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냐면 참값에서 평균값을 빼서 제곱한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구해서 저기 이렇게 브라켓 하면 이게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평균을 구한 다음에 다시 제곱근을 구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걸 갖다 펼칠 것 같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걸 평균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참값의 평균값을 제곱해서 평균에서 제곱근 구한 건 뭐하고 똑같았냐 하면 제곱을 평균한 다음에 평균값을 제곱한 것에 제곱근 구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과 우리가 흔히 통계에서 나오는 무엇과 같으냐면 불확정성은 표준 편차하고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값 근처에 약 68%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불확정성 안에 들어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델타 X와 델타 PX가 곱하는 것이 2분의 H바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델타 X는 X의 불확정성이에요. 델타 PX는 선운동량의 X축 성분의 불확정성입니다. 이 불확정성의 곱이 2분의 H바보다 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게 절대 0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뭐 드냐면, 그런데 아무 양에나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Y는 선운동량의 Y 성분, Z는 선운동량의 Z 성분 사이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X하고 Y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는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위치와 선운동량을 동시에 둘 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알 수는 없다. 측정 문제하고 관계있다기보다도 그렇게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둘 다 정확하게 알면 불확정성이 0입니다. 둘 다 이렇게 서로 이런 이 켤레를 이루는 양들, 이렇게 두 양들, 이런 두 양들은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인데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다시 말하면 미세계가 거시세계와 다른 이 성질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역학이 나온 다음에 나왔어요. 근데 이 불확정성 원리가 왜 성립하는지는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은 뭐예요? 기본 법칙이죠. 모든 이 불확정성 원리는 경험 법칙이라고 한다면 모든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양자역학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하는 예를 하나 보겠어요. 자, 우리 양자역학에서는 입자를 이런 파동함수로 설명합니다. 이 파동함수를 이렇게 설명할 때 이때 여기서 나오는 저 파장과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파동에서 배운 거와 똑같은 그런 양들인데 우리 어떤 파동함수가 이렇게 있다. 파동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런 파동으로 되어 있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파동함수를 표시하는 뭐는 딱 같으냐면 선운동량은 저기서 이 선운동량은 저 파수는 한 값으로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선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이 0이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한 값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파동함수가 있으면 이 입자가 존재할 확률은 이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과 같아요. 요 놈의 절대값의 제곱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동함수로 기술되는 입자는 어디나 다 존재할 수 있어서 이때 요 놈은 어때요? 델타 X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X하고 델타 PX를 곱하면 0하고 무한대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 유한한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델타 X가 유한한 값이라면 둘 곱하면 항상 0이 되죠. 그래서 델타 PX가 0이면 델타 X는 무한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다 똑같이 존재한다라고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가 이렇게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입자로 존재하는 것은 양자.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실은 파동함수인데 이렇게 선운동량이 다른 것들을 많이 합하면 이게 뭐예요? 델타 px가 한 값으로만, px가 한 값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합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런 파동이 됩니다. 이거 맥놀이와 같은 거죠. 이런 파동이 되면 델타 px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입자가 존재하는 그 영역도 어때요? 0이 아니죠. 0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델타 x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델타 x와 델타 px를 곱한 놈이 2분의 h바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가 얘기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 앞에서 본 차원 분석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차원은 아주 재밌는 것이죠. 여기에 운동해지 이런데 우리 상대성 원리가 있을 때 상대성 원리가 2는 mv 자승이 맞을까, 2는 mv 3승이 맞을까, 뭐 이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맞겠습니까? 여기 v 대신에 c를 쓴다고 한다면 그러면 차원 가지고 딱 이게 맞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것처럼 우리 차원은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 차원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저기서 보면 P는 H바 K 이렇게 놨을 때 저 선운동량 이거 저 파수입니다. K는 저 H바는 각운동량의 차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H바를 각운동량의 단위로 이용을 하는데, 어떤 두 물리량이 곱해서 각운동량의 차원이 되면 그 두 물리량은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가 단순히 델타 X, 델타 PX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적용이 돼요. 델타 E하고 델타 T, 델타 E하고 델타 T를 곱하기, E하고 에너지하고 시간을 곱하면 각운동량의 차원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와 시간도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각운동량이죠. 그 다음에 각은 차원이 없다 그랬죠. 이것도 각운동량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모두 간단히 이런 차원 분석만 가지고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해서 간단히 뭘 알 수가 있냐면, 원자 핵 속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거 아주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타 붕괴라는 말 들어봤죠. 베타 붕괴는 원자 핵에서 전자가 나오는 것인데, 이때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바뀌면서 전자가 바로 나옵니다. 전자는 그 안에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로 간단히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원자 핵의 크기가 5페르미 정도, 페르미는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자의 선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자, 이 숫자를 이용할 것 같으면 선운동량은 네, 이 정도, 약 20 MeV/c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는 여기다 C를 곱하면 20 MeV 정도. 그래서 전자가 원자 핵 속에 들어있다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가 적어도 20 MeV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근데 베타 붕괴에서 나오는 전자 에너지는 전부 다 최대가 1 MeV예요. 그래서 베타선은 원자 핵 속에 원래부터 들어있던 전자가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시세계와 미세계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시세계는 어떻습니까?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성립한다고 그랬죠. 뉴턴의 운동법칙 풀면 뭘 구합니까? 우리 XT를 구하는데, 이 XT로부터 뭘 구할 수가 있냐면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죠. 거기다 질량 곱하면 운동량이 되죠. 그래서 XT도 정해지고 PT도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두 개의 불확정성이 다 0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뉴턴의 운동법칙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나 위치하고 운동량을 어떤 물체나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거시세계의 뉴턴의 운동법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세계는 어때요? 이 두 개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XT로부터 PT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F는 ma라는 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법칙 자체, 그 방법 자체를 미세계는 적용할 수가 없다. 미세계는 거시세계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거시세계에 대한 자연법칙을 알게 됐을까? 우리 미세계를 이해하는데 우리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우리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 네, 1968년 옹스론의 선스펙트럼이 나왔죠. 1888년 리드베리 공식이 나오고, 1900년 플랑크 에너지 양자가 나왔고, 1905년 광전 효과 나왔고, 1911년 뭐 나왔습니까?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나왔고 1913년 뭐 나왔어요? 보의 수소 원자 모형 나왔고 1923년 이게 뭡니까? 네, 컴퓨터 산란 나왔고 네, 1924년 뭐예요? 네, 드보로의 물질파 나왔고 네,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 것도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 뭐가 나오냐면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 이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이 두 개로 나왔어요. 하이젠베르크는 행렬로 양자역학식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 슈레딩거의 파동역학.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을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927년에 이 두 개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자회절시험 불확정성 이런 거가 다 이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7년부터 이제 미세계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게 됐는데, 자, 하이젠베르크가 너무 힘들었어요. 원자 세계를 설명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네, 여기에 휴양지를 갔습니다. 여기 유명한 독일의 휴양지인데, 그 괴팅겐에 있다가 여기 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헬골란드 섬이라는 데로 갔습니다. 여기서 있다가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불현듯. 어떤 생각이 났느냐? 네. 그래서 여기에 원자를 설명하는 데는 보의 수소 원자 모형과 같이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나서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 계산할 수 있는 양들을 가지고 숫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막 곱했더니 뭐가 나오느냐? 네, 이상한 규칙성이 나왔습니다. 그 규칙성, 그 식을 만들었어요. 그걸 행렬 형태로 쓴 거예요. 근데 하이젠베르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썼어요. 근데 하이젠베르크의 지도교수였던 막스 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서 이거는 당시에 수학자들이 한 선형대수라고 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칙 형태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내용이 물리학자들한테는 너무 어려워서 별 파급력을 갖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 보르단, 요르단 이 세 사람이 행렬역학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때 행렬역학의 방정식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행렬이죠. 이게 파동함수입니다. 여기 에너지가 파동함수. 저기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저기 에너지고 사실은 저 옆에 있는 것들이 다 무엇을 계산한 것이냐면 포텐셜 에너지를 숫자로 계산한, 포텐셜 에너지를 적분한 그런 결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하이젠베르크가 행렬역학에 의한 양자역학의 식을 세웠다면 슈레딩거는 이걸 좀 더 쉽게 알아냈습니다. 자, 슈레딩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추리대학 교수인데 그때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다가 전자 얘기를 하면서 전자가 파동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당시에 청중 중에서 파동을 설명하려면 파동 방정식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그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동 방정식과 유사한 미분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양자역학을 만들었는데 이 파동 방정식은 물리학자들이 사용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적용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현상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널리 퍼지는데 크게 역할을 한 사람이고, 나중에 슈레딩거는 이제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부임을 했죠. 네. 자, 그러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어요. 먼저 파동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파동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었죠. 파동은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표시되는데 그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를 이렇게 지수함수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저게 바로 저 안에 코사인도 들어있고 사인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위치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그걸 뺄 것 같으면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이걸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파동 방정식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했어요. 어떻게 이용했느냐? 물질파를 대표하는 식이 바로 이거다. 파동하고 똑같은 식을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파동하고 똑같은 이런 관계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걸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어요. x에 대해서. 그다음에는 두 번 미분했더니 어떠냐? 저 k는 뭐가 됩니까? k는 여기서 k는 저 p하고 연결이 되죠. 운동량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운동량에다가 그 파동함수를 곱했더니 이런 미분 방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미분이 나왔습니다. 두 번.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이거 오메가가 나왔으니까 오메가 에너지죠. 에너지에 대한 식이 이렇게 딱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놈을 어디다 적용을 했냐면, 당시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적용할 수가 없지만 뉴턴의 운동 방정식하고 똑같은 게 바로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뉴턴의 운동 방식이 이렇다면 뉴턴의 운동 방식을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바꾸면 이런 형태가 되죠. 여기다가 아까 구한 걸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대로 집어넣고 저기다 푸서에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 어떤 형태가 되냐면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어떻습니까? 아주 잘 성립하는 거예요. 많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알파 붕괴, 원자핵의 알파 붕괴 이론에 이걸 적용했는데 갸모우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알파 붕괴를 굉장히 잘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양자역학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사실은 저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에 표현하는 방정식이 두 개가 똑같은 식이다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슈레딩거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역학과 파동역학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 두 개가 하나는 행렬로 표현했고 하나는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했죠. 굉장히 다른 것 같죠. 그렇지만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자 이걸 표시하는 방법을 배울 것 같으면 두 개는 같은 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세계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런 양자역학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슈레딩거가 1927년에 이게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주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2주 강의를 또 기대해 주세요.